메타버스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 현실에서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줘야 저는 비전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장표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제 강연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축약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핫 이슈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물론 핫 이슈에서 조금 더 지나간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 뭐 아시다시피 ICT 쪽 관련된 비즈니스들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한 달이 다르기 때문에 한 달 차이가 혹시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거 지금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달 전에는 이랬고 또 한 달 후에는 또 다르다는 생각을 또 하셔서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페이 투 윈 개념에서 이제 플레이 투 원 개념이라는 거는 다 혹시나 들어보셨겠지만 페이 투 윈 개념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객이 플랫폼에서 이제 예전에 호갱이었죠. 호갱. 네. 그냥 플랫폼 제공자가 제공하는 걸 가지고 썼어요. 아이템도 다 사고 굉장히 플랫폼 제공자들이 굉장히 좋았겠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위기인 거죠. 위기. 왜? 고객들이 유저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고 그다음에 내 걸 만드는 거가 안 되면 이제는 안 쓴다 이거죠. 그래서 플레이 투 원 개념이죠. 그러니까 플레이 투 원 개념은 앞에 P가 이제 X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뭐 크리에이터 엄청나게 이제 많은 개념이 이제 X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크 투 원 개념이라고 또 나왔죠. 뭐 예를 들어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패션 그 신발 회사들은 워크 투 원 개념을 또 가지고 나왔고요. 뭐 헬스케어 기업들도 건강과 관련된 기업들도 워크 투 원이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플레이 투 원의 이 P가 앞으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부분마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뒤에 언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인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제 메타버스가 그냥 단순히 예전에 이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저기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플랫폼 제공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쭉 펼쳐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 유저들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쭉 살아남아서 쭉 갈 것 같고요. 저게 안 되는 회사들은 이제 도태되겠죠. 네. 그 싸움이 이제 이제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초반에,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 안경 형태 보셨죠? 네, 예전에 여러분들 VR 디바이스 다 써보셨을 겁니다. 헤드셋들. 써보셨을 때 만족감이 100%안 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하나하나 지금 못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저게 만족감이 들었으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씩은 다 있었을 겁니다. 스마트폰처럼. 근데 저 부분이 지체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VR 업계가 굉장히 지금도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VR은 굉장히 메타버스의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메인입니다. 근데 자, VR 헤드셋이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찾은 게 이제 AR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개념이 이제 증강현실이잖아요. 자,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개념은 뭔가 또 편의성을 주기에는 좋지만 뭔가 이 콘텐츠들과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져가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안경 형태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구글이라든지 지금 이제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 바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애플이 굉장히 야심차게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글라스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같이 시장을 펼쳐나갈 건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디지털 휴먼의 활약, 예, 아까 설명드렸죠. 뒤에 제가 이 섹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메타버스에서 그러면 좋은데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플랫폼 기업들이 뭐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유저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뭐 유저들이 요즘 뭐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똑똑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B2B 쪽에서 광고 쪽에서는 어차피 광고 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B2C에서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다양한 IP가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데 그나마 이제 패션 기업들 지금 굉장히 활발한 기업들이 뭐 구찌라든지 뭐 아시다시피 명품 기업들은 젊은 층들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메타버스랑 접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쪽이 그 다음에 이제 패션 기업들 많잖아요. 뭐 아디다스, 뭐 나이키 이런 또 의류라든지 이런 패션 기업들 아바타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랑 관련 있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마케팅을 펼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NFT가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최근에 막 터져 나오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NFT만 민팅만 하면 뭐 이게 팔리고 막 이런 이제 개념이었었는데 이제는 뭐 저는 이제 예측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훅 꺼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왔어요. 빨리 왔는데 저는 뭐 산업의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빨리 거품이 꺼져서 정상화가 돼야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기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사태가 저는 뭐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기업들만 살아남아서 유저들과 같이 사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NFT인데 이 옆에 가상부동산이 있잖아요. 자, 그럼 가상부동산이 왜 앞으로 수익 모델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냐?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현실 실물 경제에서 제일 재테크에서 뭐 제일 활발하게 관심 있는 분야가 뭡니까? 다 뭐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인데 오프라인 부동산은 넘사벽입니다. 특히 2030 세대한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부동산 쪽에서는 주인이 바뀝니다. 자, 오프라인은 주인이 따로 있죠. 기득권층. 근데 가상부동산은 주인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을 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게 MZ세대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어차피 IT를 잘 다루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물 부동산의 주인과 가상의 부동산 주인이 달라집니다. 자, 그거는 법적으로 아직 규제가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실의 실물 가상 부동산 실물 부동산 주인이 이거 내 건물인데 니네가 왜 가상 부동산에서 왜 니네 맘대로 매매를 해? 고소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그걸 고소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특별하게 비즈니스에 문제가 없는데 물론 나중에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상표권이라든지 딱 떨어지는 이런 것들만 위반하지 않으면 가상부동산이 C2C라고 하죠. 유저들 거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뭐 제일 재테크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은 뭐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미있게 게임과 접목을 해서 만들면서 가치를 높여나갈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가상부동산을 딱 펼쳐지기만 해도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뭐 이제 회사에서 만든 뭐 개발사가 이제 호주에서 만들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얼스2.io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땅을 10 곱하기 10m를 한 섹터로 해가지고 팔았는데 심지어는 강남의 반포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배가 올랐죠. 이제 물론 그게 거래가 되는
가격은 아니고 호가였고요.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넥스트 스텝이 어떻게 쓰여질 거냐라는 걸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팔립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게 내가 산 땅이 어떻게 넥스트 스텝에 유저들 간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비즈니스가 펼쳐져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설계가 굉장히 꼼꼼해야 됩니다. 설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굉장히 얕은 지식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5개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서 뒤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밑에는 이제 메타버스 기업들입니다. 제가 플랫폼 설명 드릴 때 한번 자세히 또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 기술이, 그러면 메타버스 트렌드나 기술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거냐? 아니다. 그냥 마케팅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란 용어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뭐 마케팅 용어에 편승한 것도 맞아요. 뭐 이제까지 떴던 것들 한번 보십시오. 뭐 알파고가 뭐 포켓몬고가 뭐 그렇게 하면서 AR과 인공지능 쪽이 또 화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메타버스가 마케팅이 활발하게 펼쳐진 게 이제 작년도에 원년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한번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특허가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와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몰입기기 비용이 예를 들어서 VR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감소하고 있죠. 여러분들 헤드셋을 VR 헤드셋 한번 볼게요. 처음에 굉장히 비싼 것들이 나왔잖아요. PC와 연동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PC까지 같이 구매를 하려면 2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어떤가요? 오큘러스 퀘스트 2, 메타에서 만든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보면 40만 원대 초반이죠. 굉장히 짱짱합니다. 기능들이. 예전에는 중국제 제품이 제일 저렴했어요. 근데 거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중국제 제품하고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굉장한 혁신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10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작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일단은 성공을 안착을 하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확장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승부수겠죠. 그러려면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뒤에 생태계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콘텐츠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사실 때 바꾸실 때, 예를 들어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바꿀 때 왜 바꿀까요? 뭔가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몰입형 기기가 앞으로 가정용으로 들어갈 때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저걸 왜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못 만들어줬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가 이제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이거는 VR 소프트웨어 콘텐츠 이제 판매액이 이제 계속 이제 늘고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제 메타버스 기술이, 그리고 트렌드가 앞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또 포럼을 하나 만들었어요. 기술 표준을 만들자 해서 지금 상위 IT, 글로벌 IT 기업, 상위 12 기업들 안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 표준을 또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메타버스라는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없어질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이제 생태계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부분에 관심을 또 가져야 될지. 자,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4가지가 뭘까? 자, 오픈월드. 자, 이게 그거죠.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제공자가, 이제까지 내가 플랫폼 제공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미션 컴플리트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했을 때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오픈월드인데 굉장히 힘들죠. 저게 저 플랫폼 제공자 저거 만들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그먼트가 돼야 된다고 봐요. 플랫폼도 내가 이쪽 파트는 내가 이쪽은 전문이다. 이쪽은 전문이다. 이런 세그먼트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가상 관광 쪽에 전 세계 1위가 돼보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관광 쪽이 저희가 미는 분야고요. 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아까 설명드렸죠. 자, 메타버스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경제, 문화, 사회 많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여기서 홍보를 하지만 그 중에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정된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럼 시간을 어떻게 왜 할애해야 되는지 거기 가서 그럼 제일 우선순위가 뭘까요? 경제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요소가 이제 가상부동산이 제일 이제 뭐 실물 경제에서 랑 비교했을 때 가상의 공간에서도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랑 접목한 비즈니스를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샌드박스는 뭐 아시다시피 또 부수고 또 만들고 부수고 창작 활동을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한다. 경영 활동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계속해서 창작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아바타는 뭐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바타가 있어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바타가 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과학기술정통부의 이제 산하기관 이제 연구원들과 저도 또 내년에 어떤 것들을 또 과제를 또 만들어 나갈지 저도 좀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심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내가 자아를 한 7, 8개를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너 부캐 몇 개야?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부캐가 너 몇 개야? 나 한 개밖에 없는데? 에이, 한 개밖에 없으면 안 되지. 그럼 너는 몇 개인데? 나는 7개야. 그러면 섹터가 각각 7개 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각각 만나는 부류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강연이 또 겹치는 날도 있잖아요. 포럼이 겹치는 날도 있고. 그랬을 때는 내 자아를, 각각에 맞는 자아를 가지고 아바타를 그쪽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몸은 여기 있는데 걔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섹터에서 걔는 전문가가 되겠죠. 계속 걔는 그것만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계속 학습하면서 나에 대해서 너무 데이터를 걔가 이제 다 잘 알고 있죠. 나에 대한 데이터를. 진짜 모르는 것만 문의가 오겠죠. 네. 모바일 연동해가지고 또 바로 문의가 오면 내가 여기서 이거 어떻게 답변해라. 어떻게 해라 라고 지시 내려주면 걔가 또 거기서 활동해서 결정해서 구매를 하고 이런 역할까지 하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지금 정부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연구원들이 이제 그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자, 그러면 기존의 온라인 게임하고 차이점이 뭐냐?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메타버스에서의 기존의 온라인 게임과의 차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유도가 있으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준다. 이 부분 여러분들 오늘 강연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쪽에 전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메타버스가 기술이 여러분들도 뭐 기술을 다 아시겠지만 대략 메타버스가 VR과 AR과 이 XR이 VR과 AR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확장현실이. XR이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기술을 하면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메타버스까지 내가 전문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근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게 XR입니다. 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메타버스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공간이잖아요. 공간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아바타를 내 자아를 가지고 띄워서 공간을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XR을 모르면 메타버스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공간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바타가 내 자아가 한 7, 8개의 부캐릭터가 돌아다니려면 걔가 인공지능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잖아요. 걔가 별도로 행동을 하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소유권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거는 내 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웹3의 기본이 내 거잖아요. 소유권. 나한테 소유권이 있느냐.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XR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메타버스 기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전문가라고 하면 공간 전문가들이 일단 우선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플러스가 돼서 같이 힘합쳐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자,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가려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인터페이스가 원활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그 다음에 내 미국에 있는 지인이 나랑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메타버스는. 그러면 저 미국에 있는 지인이 여기에 와서 나랑 대화를 하는데 이왕이면 악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촉감이 쫙 악수를 한 느낌이 쫙 나면 어떨까요? 몰입감이 들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과도 연동이 돼요.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해외를 막 다 돌면서 공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자, 그러면 내가 방탄소년단이 캐릭터를 가지고 공연을 남미에서 하고 뭐 유럽에서도 하고 그럴 때 예를 들면 관객이 앞에 있는 관객이 악수를 청했어요. 현실에서도 방탄소년단하고 악수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VIP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도 악수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 현실에서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줘야 저는 비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현실에서 못하는 거, 힘든 거 이런 거를 찾아서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시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촉감인데 이런 지금 레디 플레이 원 영화 보셨죠? 이 가운데 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이 장갑 한번 보세요. 얘를 한번 끼고 한여름에 한 2시간 정도 끼고 있어봐요. 손에 땀 나가지고 이렇게 못해요. 자, 인간공학적으로 힘들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쌀까요? 이걸 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만드는 기업이? 절대 싸게 못 만들어요, 처음에. 그러면 얘가 비싸지면 소비자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러면 기업용, 산업용으로만 일단 쓰이겠죠. 그러면 이게 산업이 펼쳐나가는데 굉장히 이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메타버스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몰입감을 줘야 돼요. 그럼 현실에서랑 가상의 공간에서랑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몰입감을 줄 수 있으려면. 그래서 VR이 굉장히 몰입감을 주기에는 좋은 요소인데 불편하단 말이죠, VR이. 그래서 AR 글라스가 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몰입감은 좀 떨어져요, AR 글라스가. 그렇기 때문에 몰입감을 주기 위한 이런 슈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햅틱스라는 이제 기업들, 미국 기업이 또 활발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키스트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 기술을 인수하려고 키스트에 굉장히 제가 공을 많이 들였었어요. 3년 전에 이걸 인수하려고 이 기술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저 기술 자체가 상용화되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벤처기업들은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대기업만이 할 수가 있는 거지 벤처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술 인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촉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게 어떻게 이제 이걸 극복을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 기술의 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후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각도 있잖아요. 그럼 후각과 미각은 어떻게 또 커버를 할까요? 후각은 예를 들면, CES에서 미국의 기업이 그걸 전시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전기장치를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그 장소의 냄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광이다 그러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데 못 가본 곳 많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 꿈의 북유럽, 뭐, 그 다음에 뭐 진짜 아프리카, 이런 데는 진짜 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뭐, 남미 같은 데는 비행기만 또 뭐 한 20시간 타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곳을 관광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관광하는 거가 시각과 청각 쪽으로만 지금 두 가지만 만족을 시켜주면 될까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촉각, 그 다음에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기술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후각 쪽은 이제 예를 들면 남미의 그 나라에 갔을 때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역의 냄새 이런 것들을 쪽쪽 코에다가 뿜어주는 이 전기 자극 장치 이런 것들을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각 쪽은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각은 뭐냐면 뇌를 속이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 기술에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을 이 VR 환경에서 음식을 딱 봤는데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뇌를 속여서 내가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기술에 또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에 그 길목에 촉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자, 산업이 그러면 어느 파트로 흘러갈 거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 작년까지는 메타버스가 초기 단계였어요. 그래서 제페토에 가서 내가 한번 아바타 만들어서 이 프렌드의 아바타 한번 만들어서 한번 유저들끼리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해보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올 말쯤 가서는 자, 실제 산업으로 접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뭐가 안 나오면 성질이 나요, 성질이 나.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참, 나와줘야 되는 그 사업 분야를 한번 볼게요. 엔터테인먼트 분야. 이게 제일 일단은 가능성이 높겠죠. 네. 목숨하고, 뭐 연계된 것도 아니고, 자, 목숨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제일 늦게 가는 거예요. 의료 쪽인데,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놀고 먹고, 즐거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가겠죠. 자, 이 엔터테인먼트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관광 부분. 그 다음에 관광을 하다 보면 뭐를 해야 돼요? 쇼핑이 연결돼야 되겠죠. 자, 커머스가 나와줘야 수익 모델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까지 쇼핑을 그냥 온라인 쇼핑 했잖아요. 온라인 쇼핑 했는데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딱 들어가면 AI 휴먼들이 점원으로 대응을 해주죠. 기본 대응만 되겠죠, 지금은. 자, 그렇지만 옷을 딱 봤을 때 내 아바타를 띄워서 그 옷을 입혀보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어울리는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죠? 네. 현장에 가는 이유는 뭐 쇼핑을 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옷을 입어보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걸 이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피팅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A라는 기업이 백화점에 거울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롯데백화점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됐어요. 잘. 처음에 신기했죠. 근데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한 번 처음엔 신기해서 해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몸에 내가 선택한 옷이 쫙 맞아야 돼. 예. 이게 어설프면 안 돼. 근데 이 기술이 어설퍼요. 살짝 막 뜨고 막 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 사업 모델로 완벽하게 못 갔던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쇼핑 쪽에 접목이 됐다 그러면 관광을 하면서 또 쇼핑하는 이런 부분들이 커머스를 만들어 주면 앞으로 수익 모델이 이쪽에서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의료보건 쪽 한번 보실게요. 의료보건. 저희도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한번 만드는 기업으로 국내 종합병원하고 한 3년 가까이 저희가 일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저희는 쉽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굉장히 쉬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수익 모델이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뭘까요? 특히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연로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병원을 몇 번씩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젊은 세대들 굉장히 이제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낭비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병원을 5번 갈 거 한두 번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 선생님하고도 다른 부분에서 접점을 만들어줘야 의사 선생님이 본연의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환자들만 계속 보다 보면 의사 선생님도 힘들어서 연구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쌍방이 다 이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보셨잖아요. 어떤가요? 병원 딱 가보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딱 얘기하는 시간 딱 몇 분? 3분. 3분 딱 얘기하고 그냥 바로 약 타갖고 와야 되는데 거길 또 가야 되고 막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막 번호판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연차내야 되고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병원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병원 가는 횟수를 줄여주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병원에서도 관심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쓰이냐면 우울증, 그 다음에 약물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각종 포비아들, 뭐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이라든지 뭐 무대공포증, 뭐 공포증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심리치료적인 부분에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게 수술 쪽이에요. 수술 쪽은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은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수술 쪽에서 쓰이는 부분들은 아직 기술이 못 따라가요. 이게 예를 들면 지원 타임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R로 비췄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자세하게 힘줄 하나하나에 딱딱 맞아야 되는데 굉장히 사람 목숨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제가 이제 해본 바로는. 근데 앞으로 비전은 있다라는 분야가 의료보건 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교육 쪽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식이 부모를 또 이렇게 간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의료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 지식에 대한 그 교육. 그 다음에 간호사가 또 환자 접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간호사가 또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간호사 교육용. 그 다음에 의사들끼리도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교수님한테 늘상 대면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XR 기능을 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핫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 교육 쪽은 굉장히 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줌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어떠세요? 줌으로 들어보시면 만족감이 떨어지죠. 예. 처음에는 신기해서 막 썼죠. 근데 좀 쓰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짜증나고 이거를 내가 얼굴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뭐 신경 쓰이고. 예. 근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대학원 강의할 때 보면은 우리 이제 수강생들이 오프라인으로 막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걸 순진한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믿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참석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한번 무명으로 한번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80%가 나와요. 오프라인 하고 싶다고 말은 그러는데 전부 다 내심으로 비대면으로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육용 쪽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쓰일 거다. 그래서 저기에 아직 기술이 좀 이렇게 명쾌하진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마주칠 것 같아요. 또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뭐 이상한 게 또 막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 갈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러면 이 교육적인 부분, 의료보건, 이 쇼핑 관광, 엔터테인먼트, 이쪽 영역이 제일 핫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쓰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한번 보셔서 그쪽의 섹터에 깊이 한번 파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메타가 지금 구글이나 애플한테 굉장히 피해 의식이 좀 많아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예.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 메타가 굉장히 서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싸움에서 밀린단 말이죠. 이 모바일 플랫폼에는 내가 저기에는 장악을 못했는데 니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메타버스 공간, 특히 VR과 AR 장비 쪽에서는 내가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래서 니네 여기를 들어와야 모든 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메타가 작정을 한 게 이제 메타버스 쪽이에요. VR, AR 포함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장벽에 또 부딪혔잖아요. 블록체인 쪽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가상 화폐를 또 만들어서 한번 장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 부분도 또 맘대로 또 안 되고, 달러에 도전한다라고 해서 좀 밉보인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가상의 공간에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디지털 자산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결제를 뭘로 할 거예요? 국가 간 거래에서 결제를.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타가 지금 거기에 지금, 쭉쭉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죠, 여기가.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주가가, 폭락했죠, 폭락. 네. 그래서 일단 메타가 근데, 제일 기술 개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애플, 아까 설명드렸듯이 AR 글라스, 그 다음에 VR 헤드셋, 이런 부분을 이제 애플이 하이엔드급, VR 헤드셋은 약간 하이엔드급으로 가고요. 아시다시피 애플이 폼생폼사, 싼 거 안 만들잖아요. 걔들은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한번 보실까요? 얘네들이 AR 글라스도 만들어 봤고, 이제 VR 같은 경우는 구글이 카드보드로 박스로 굉장히 만들었었어요. 처음에 2014년도에. 그래서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얘들은 아무것도 쓰지 말자. 써보니까 불편하더라. 그러면 멀리 떨어진 사람과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맨눈으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을 구사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앞에 유리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 친척을 같이 대화하고 싶은데 영상으로 쫙 띄우죠. 그러면 앞에 유리 앞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맨눈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뭘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구글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 글라스 쪽에서는 사업화를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외국인 만나면 이게 참 영어를 원활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설프게 하는 분들은 일단 주눅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AR 글라스를 끼고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AR 글라스 앞에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영어로 대답을 하면 여기 한글로 자막이 쫙 뜹니다. 내 앞에. 그래서 이런 구글 번역기 아주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AR 글라스로 이걸 상용화하는 작업을 구글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겠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사람들은 또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사야 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면. 그래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쪽에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활발하게 증강현실 AR 분야에서 활발하게 쓰는 기업들이 이 아마존하고 월마트 이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쇼핑을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쇼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CES에서 지금 올 1월에 CES에서 디센트럴랜드랑 제휴해가지고 삼성이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뭐 여러분들 뭐 어떤 이제 상상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여러분들 차 안에서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뭔가 하겠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메타버스 공간으로 연동이 되는 이런 기술이 활발하게 쓰이겠죠.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차를 내가 운전을 안 해요. 근데 차 안에 멀뚱멀뚱 있고 싶진 않아요. 그럼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앞에 길이죠. 길인데 내가 맨날 가는 길, 맨날 보는 길 똑같이 보는 거 이제 식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음성으로 프랑스 이렇게 딱 외치면 파리의 거리를 쫙 바뀝니다. 이 도로가. 그 다음에 독일 외치면 독일 거리 쫙 바뀌어요. 물론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회사랑 이제 현대차가 제휴를 해야지만 되겠죠. 자, 그런 이제 기술들이 구사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에 활용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관광 쪽에 한번 봤어요.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 관광에 한 7,700억을 2025년까지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스마트 관광 쪽,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도시에. 그러면 도시재생, 그 다음에 관광, 이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자체들이 관심을 두는 영역이잖아요. 자, 그 중에서 뭘까요? 자,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에 중요한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현실에서 불편한 거, 현실에서 못하는 거, 현실에서 위험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선뜻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꼽아 봅시다. 뭐가 있는지 한번. 자, 첫 번째, 과거로의 여행, 이런 거 현실에서 못하죠. 자, 과거로 돌아가는 거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 자, 메타버스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또 하나, 엑스스포츠. 내가 패러글라이딩 하고 싶고 아니면 이제 번지점프 막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게 고소공포증이 있고 울렁증이 있어서 못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엑스스포츠, 이런 것들이 재밌겠죠. 자, 이런 것들과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 쪽에 메타 헤리티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헤리티지. 자, 뭐냐면 지금 저희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장 선생님 협의회에서 한번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그분들이 수학여행을 우리 학생들이 단체로 가고 싶은데 수학여행을 단체로 못 가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위험해서 못 가고 학급 단위로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현재 전 인원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수학여행을 좀 가고 싶다. 근데 뭔가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뭔가 학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메타 헤리티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현장에 공간 가면 스토리만 있어. 예를 들면 관광지 갔는데
뭐 해설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아, 여기는 고려시대 때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감흥이 오나요, 여러분들?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메타버스 공간에 가서 실제 옛날 지금 터만 남아 있는데 거기 가니까 만들어져 있어. 복원돼서.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을 건드려주는 게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 관광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VR과 AR과 XR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뭐 VR은 이제 가상현실, 이제 증강현실, AR은 AV는 좀 약간 좀 생소하죠? 아, 증강된 가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증강가상, 증강가상. 자, 여러분들 매일 뉴스 보는데 이 뒤에 일기예보 보시잖아요. 얘가 AV예요. 아, 증강된 가상. 선거 방송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게 증강된 가상입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과 증강가상 이게 두 개 합해진 게 MR입니다. 이게 MR, 믹스 리얼리티, 융합현실이라고 하는데 얘가 작년 초 MR이다 그러면 그냥 최고봉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XR이란 얘가 나오면서 얘가 확 죽었죠, 이제 MR이. 이 XR, 이게 제가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메타버스는 시간, 공간, 인간 이게 세 개가 이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간의 핵심이 XR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XR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XR의 표본은 뭐냐? 여러분 킹스맨 영화 보셨죠? 네. 킹스맨에서 AR 글라스를 딱 저기 가운데에 있는 대빵에 AR 글라스를 딱 꼈더니 저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사장들이 이 앞에 쫙 나타나요. 이게 AR 기술인데 이게 이제 AR 기술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좌표를 인식해서 이 앞에 컨텐츠를 띄우는 걸 AR이라고 하는데 얘는 조금 더 진일보한 기술이잖아요. 멀리 떨어진 사람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XR 기능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플러스 되면서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게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기술이라 그러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딱 그 세 개만 보시면 돼요. XR만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딱 이것만 세 개만 딱 머릿속에 딱 담고 계시면 메타버스 기술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과거부터 한번 쭉 흘러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세컨 라이프라고 혹시 아세요? 세컨 라이프 2003년도에 나왔어요. 지금의 메타버스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사람들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아바타로. 2003년도에 나왔는데 이건 특이했죠. 그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거 나왔을 때. 그러면서 이제 유니티가 나왔습니다. 유니티가 게임 엔진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데 유니티와 언리얼 두 개의 양 진영으로 나눠지는데 개발을 거의 유니티로 많이 합니다. 유니티가 모바일하고도 잘 어울리고 빨리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 엔진으로 유니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유니티 6개월 과정에 배워서 지금 이제 개발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 전공을 안 했었는데 내가 진짜 개발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내가 꼭 진짜 이 부분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유니티를 배워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유니티는 굉장히 넘사벽이 아니기 때문에 메타버스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유니티를 배워서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실게요. 로블록스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일 표본이 되는 게 로블록스잖아요. B2C2C의 개념을 제일 잘 표현한 거고요. 거기에 게임이 5천만 개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크리에이트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로블록스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2011년도에 나왔죠. 이거를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에 인수를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포켓몬고 나올 때 한번 보세요. 포켓몬고가 나올 때가 2016년도잖아요. 그때 뭐 또 나왔나요? 알파고. 그래서 알파고와 포켓몬고가 나온 그 시점 2016년이 굉장한 이제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기술 자체가 화두가 됐었던 게 딱 두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트나이트. 지금 플랫폼 중에서 유저가 제일 많죠. 포트나이트가. 뭐 거기서 트래비스 스캇이 공연을 했던 게 포트나이트예요. 그래서 1230만이 동시 접속했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유저가 지금 한 3억 5천 정도 되고 있고요. 저기 에픽게임즈라는 미국의 게임 회사가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서 제페토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왔죠. 그 다음에 홀로렌즈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홀로렌즈 2. 홀로렌즈 1이 2016년도에 나왔고요. 홀로렌즈 2가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19년, 20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출시가 됐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건데 가격대는 한 500만 원대. 그래서 산업용으로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는 아직 못 들어가고요. 자, 맨 위에 올라와 있죠. 오큘러스 퀘스트 2. 자,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가 2014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2조 5천억에. 2014년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VR 산업이 성장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게 페이스북이고요. 2014년도에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2015년부터 이제 VR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설립이 되기. 저희 회사도 2015년도 3월에 설립을 한 거고요. 2016년도에 대부분의 VR 회사들이 16년도, 17년도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갔느냐. VR, 여러분들 VR 테마파크 가보셨죠? VR방. VR방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VR 게임을 하면서 VR방이 프랜차이즈로 그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왜 VR방이 한 2, 3년 정도, 1년 정도 흥행하다가 왜 실패를 했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VR과 AR과 XR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기업가가 될 거 아니다 그러면 여기랑 같이 상생을 하면서 내가 수익 모델을 같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VR방이 왜 만들어 갔다가 다 지금 없어졌는지.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VR 사업을 하면서 이 공간에 대비해서 투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본 투여가. 예를 들면 VR을 하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PC방은 PC가 한 대 딱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앉잖아요. 근데 VR은 내가 활동하는 반경이 3 곱하기 3m 반경으로 내가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간 대비 ROI를 한번 따져봤을 때 굉장히 이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R 디바이스를 끼고 있는데 제대로 잘 되나요? 하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모피어 법칙이야. 나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잘 나오던 게 나만 딱 끼면 이게 구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알바가 빨리빨리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돼요. 왜? 자본을 투여했기 때문에 알바를 충분히 쓰거든. 근데 나중에 이게 선순환이 되면은 계속 알바가 잘 돌아가죠. 근데 이게 수익이 계속 나다가 한 번, 두 번 오던 사람이 재구매율이 훅훅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입이 줄어들면 비용을 줄이죠. 그럼 알바를 3명 쓰던 걸 2명으로 줄여. 그럼 유저가 딱 왔는데 손 들었는데 안 와. 5분 정도 됐는데도 한 명도 안 와. 열받죠, 슬슬. 그러면은 이제 악플이 달리면서 이제 거기는 슬슬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업이 쭉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은 ROI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공간 대비 수익률을 잘 봐야 되고 관여도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심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여도가 많아서 고객한테 신경 써줘야 될 게 많은지 이 부분 간단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오래 못 버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텐츠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세 개 부분에서 수익률이 안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싸이월드 이번 달에 드디어 이제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싸이월드 여러분들 와서 많이 도토리를 가지고 많이 써봤잖아요. 지금 싸이월드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많이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지금의 남자친구가 예전에 내가 그 만났던 사람들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료가. 그거 지우러 들어간대요. 내 과거 흔적 지우기. 그래서 싸이월드가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을 해나갈 건지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 이제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또 잘 나가줘야 메타버스가 관심도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실망을 계속 하게 되면 유저들이 계속 떠나거든요. 그러면 더 센 게 나올 때까지는 사업을 다시 불러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유저들을 만족감을 계속 줘야 된다라는 거. 자, AR 쪽을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이게 현장에서 가면 맨눈에 보일 것 같잖아요. 맨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 자, 어플을 깔아야 돼요. 어플을 깔고, 그 다음에 이 비췄을 때, 공간을 비췄을 때, 걔네들이 뜨는 거죠, 쟤네들이. 그게 AR이고 증강현실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게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기 전에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자, 저렇게 집에서 배치를 해보고 색깔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구매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쇼핑을 하게 되는 최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저게.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가 코로나 때문에 제일 수혜를 봤죠. 디지털 헬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술이 어떤 기술이 구사되면서 이게 확장이 되는 건지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는 이런 형태. 여러분들 뭐 운동 비디오 구매해서 비디오 딱 틀어서 내가 따라서 하는 형태. 두 번째, 이번에 XR 기술이 들어가서, 선생님이, 내 피트니스 선생님이 내가 운동하는 걸 보고, 가이드를 해줘. 같이 보고. 자, XR 기술이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는데, 3D 뎁스 카메라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각도가 각도 정확하게 재줍니다. 이 3D 뎁스 카메라가 내가 움직임을 선생님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가이드 해주는 게 XR이다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내 몸이 흐트러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자동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바로바로 피드백이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자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에 활용하냐면 정형외과 영역에서 제일 환자들이 많은 게 팔 쪽은 오십견 그 다음에 허리는 허리 디스크 밑에는 무릎 관절 자, 이 세 개 환자가 제일 많대요. 정형외과에서. 그래서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만들었는데, 자, 예를 들면, 처방을 해줘요.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원격 의료가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이제, 대대적으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자, 근데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가 펼쳐질 예정이냐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줘요. 진단을 해주면서 자,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어디 가서 운동을 하세요. 어디 들어가서 그러면 어플을 깔고 그 다음에 선까지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선을 TV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주면 뎁스 카메라 하나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방을 해줬어. 근데 처방을 해줬는데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을 해준다고 해서 환자가 다 말을 듣느냐? 안 들어요, 잘. 그럼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방을 해줬는데 댄스 춤을 추는 거를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딱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에어로빅 나오는데 막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 딱 춤을 계속해서 췄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보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정형외과 교수님이 이 분석 자료를 보기 위해서 춤추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며칠 춤을 췄는데 이분이 50견 환자예요. 근데 춤을 추는데 이 움직임을 이 데이터로 보고 다음에 병원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 분석 자료를 봅니다. 그러면 예전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한번 팔 들어보세요. 팔 들고 딱 이어가지고 처방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분석 자료를 보고 선생님이 처방을 해줄 수가 있어서 좀 더 환자한테 필요한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 쪽에 접목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고요. 자,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 부분들, 스페이셜이라는 회사. Expand them with the power of all the world's information. Using augmented reality. 자, 저 부분에서 왜 아바타가 귀신처럼 하반신이 없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죠? 네. 하반신을 만들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반신만 동기화돼도 엄청 많은 데이터가 소요가 되는데, 하반신까지 만들면 버벅거려서 사람 반으로 줄여야 돼요.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그래서 상반신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더 흘러가면 하반신까지 다 나옵니다. 네. 저걸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 메타버스 생태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CPND. 자, 이거는 수능이 있다. 메타버스에 수능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CPND, 생태계. 자, 이게 4개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C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트워크. 일단 기반이 깔려야 되잖아요. 건설 쪽에서 하려면 기반에 깔려야 되는 것들이 뭐 있나요? 예, 얘네가 쫙 일단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깔려줘야 되는 게 네트워크이잖아요. 자, 이거는 5G, 클라우드.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 위에 플랫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볼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유저들이. 플랫폼, 제페토, 보라이즌, 이거 메타가 만든 플랫폼이고요. 위버스는 하이브,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만든 위버스입니다. 자, 이런 플랫폼들이 올라갑니다. 그 위에. 그 다음 그 바로 위에 뭐가 이제 또 올라가나요? 플랫폼만 있다고 뭐 되나요? 자, 컨텐츠.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잘 돌아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 제페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가 지금 아직 부족한 거잖아요. 얘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얘죠. 그죠? 자, K 콘텐츠가 우리가 얼마나 활용할 게 많을까요? 앞으로. 자, 무궁무진한 기회가 여기서 이제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내가 조금 창작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까지 있는데 얘는 왜 필요할까요? 인터페이스가 그럼 맨눈에 되는 게 돼야 되는데 맨눈에 되는 거 가지고 몰입감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러면 디바이스에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AR, VR, 그 다음에 XR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인터페이스가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긴 또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입니다. 자, 벤처 기업들도 AR 스마트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겠죠. 벤처 기업들이 뛰어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가격 경쟁력이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몇 억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보고 이 디바이스를 만든다? 망하죠. 예, 안 됩니다. 중국에서 싼 것들이 나오면 그냥 망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는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 인프라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죠. 이것도. 자, 플랫폼이 뭐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혼재될 수 있는 게 이쪽 부분인데 그래서 섹터로 나눠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섹터로. 어떤 부분들은 얘가 제일 잘하고 어떤 부분은 얘가 제일 잘하고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는데 거기서도 나중에 통합이 돼야겠죠.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통합된 뭔가 솔루션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내년 과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 콘텐츠 이쪽 부분 무궁무진합니다. 자, 왜?
내가 컴퓨터공학 전공이 아닌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바보 같은 얘기죠. 자, 기반 기술, 플랫폼,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많이, 앞으로 오픈형, 개방형이잖아요. 트렌드가 개방형입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공짜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럼 유저들이 내가 그걸 잘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입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딱 콕 찍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쪽 부분, 전시 미술 부분, 아니면 내가 공연 부분, 뭐 내가 제일 잘하는 현업에서 이런 걸 하나 콕 찍어서 그걸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저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 이후에. 올해는 좀 플랫폼 기업들이 좀 뭔가 좀 정리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걸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포트나이트 설명드렸고 로블록스 설명드렸죠. 제페토,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얘네가 빅4예요. 지금 플랫폼 빅4 기업들. 밑에 보시면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일본의 닌텐도가 만든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만든 유니버스, K-팝 전용 메타버스, 그 다음 메타가 만든 호라이즌,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만든 이프랜드, 그 다음에 싸이월드가 요번에 이제 오픈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가상관광 플랫폼, 그 다음에 가상관광에서 내년은 확장을 하는 게 지금 불멍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힐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럼 게임을 하는 거는 동적인 공간. 불멍하면서 힐링하고 싶은 사람은 좀 정적인 공간. 이런 부분에서 내가 현재는 몸은 여기인데 저쪽 남미에 아니면 북유럽에 정말 이런 오로라가 있는 환경에서 한번 내가 거기 들어가 보면서 그쪽의 환경을 맛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 관광 영역, 힐링의 영역이고 접목이 되는 분야고요.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결국은 커뮤니티 기반의 SNS 기업들 한 파트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기반의 게임 기업들 한 파트가 가겠죠. 그 다음에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연예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이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게 돼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런 기업들도 서로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아바타를 내가 여기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만들어야 돼. 여기서 또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세 왔다 갔다 그러면 다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솔루션을 또 만들어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려면 또 표준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제 표준을 만들어 가는 게 지금 미션입니다. 자, 오썸피아가 만드는 저희가 만드는 가상관광 힐링 메타버스 플랫폼 한번 살짝 보실게요. 자,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광을 하는데 내가 관광하고 싶은 곳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가서 아바타를 가지고 차를 선택을 해서 내가 쭉 달려보는 거고요. 공간으로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예를 들어 처음부터는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현재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먹고 싶은데 딱 들어가서 카페, 현실과 연동된 카페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배달의 민족께서 또 배달을 해주죠. 자, 저런 무대 공간에서 늘상 아티스트들이 올라가서 어려운 아티스트들 위주로 올려주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는 방탄소년단 빼고 그 대형 연예인 빼고 밑에 중소형급 연예인들은 다 모릅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 예술인들을 주로 많이 올려줄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들 이렇게 현실의 바다랑 이렇게 가상의 공간하고 이렇게 합성해 놨습니다. 실제 공간처럼 조금이라도 느껴지게 해야 되는 게 메타버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런 데 공간에서 예약도 하고 호텔 같은 경우는 숙박 서비스를 들어가서 한번 내가 뷰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뷰가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예약이 안 됩니다. 현재는 누가 블로그에 올린 거 그런 거 예전 영상 가지고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관광의 영역입니다. 비즈니스 영역. 버추얼 휴머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버추얼 인플루언서 시장이 올해 이제 2022년도에
17조 정도의 시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가면은 오프라인 인플루언서랑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마켓 쉐어가 버추얼 인플루언서 비중이 50% 이상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디지털 전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실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담 소프트에서 만든 아담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 아시는. 네. 아니, 굉장히 앞서가신 분들이에요. 네. 이 아담이 아주 잘 나갔습니다. 앨범도 한 20만 장씩 막 나갔고. 근데 얘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예, 사라지죠. 여기 수익 모델을 뭘 만들겠어요.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이때. 오로지 음반 판매밖에 없었어요. 얘가 뭐 무슨 방송에 나가서 뭐 무슨 CF를 찍었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얘가 오로지 음반 판매만 가지고 그 개발자 비싼 애들 인건비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ROI가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얘가 사업을 접었는데 사업을 접을 때 어떻게 얘기가 언론에 나왔냐.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카이스트의 명예 학생으로까지도 등록을 시켜서 아담 소프트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얘를 띄우려고. 띄웠죠, 사실은. 근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과 생태계. 생태계 열려 있나요, 이게? 이 아담이 활동하기에 생태계가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실패를 한 거고요. 다대겼고, 이 누나가 이제 제일 처음에, 최초에 나왔던 사이버 가수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에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 누나가 지금 릴 미켈라라고 해서 미국의 브라질계 미국인 LA 이제 출신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19세에 처음 출발을 했고요. 근데 사이버 가수들은 아시다시피 AI 휴먼들은 나이가 안 먹습니다. 나이가 안 먹어요, 얘네들은. 그냥 계속 19살이면 19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살 올렸더라고요. 20살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마라고 해서 일본의 이케아의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AI 휴먼. 참고로 릴 미켈라는 팔로워 수가 300만 이상이 지금 팔로워 수, 100억 이상 올리고 있어요. 매년 수익을 100억 이상 올리고 있는. 그 다음에 이게 LG전자의 모델, 김내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로지라고 해가지고, 성이 오씨 이름은 로지인데, 그냥 로지라고 부릅니다. 자, 사이더스 스튜디오에서 만든 AI 휴먼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에요. 지금은 기술 자체가. 근데 어디로 갈까요? 영화 허를 보셨나요? 영화 허를 한번 보시면 사만다라는 인공지능 여성한테 사랑에 빠집니다. 이 주인공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체성의 이제 자아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협회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연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디지털 치료제 가지고 또 치료를 해줄 수밖에 없죠.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은. 그러면 하다 보면 당연히 현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여기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너무 잘 알아, 얘는. 내 데이터를 얘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내가 좋아하는 행동만 골라서 해. 그럼 굉장히 마음의 위안이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 휴먼들이 쌍방향으로 가면서 굉장한 수익 모델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중에서 하나 보실게요. 이런 건 다 보셨으니까 알죠?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수익 모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은봉기 선생님을 이렇게 살렸잖아요. 그러면 저자와의 대화, 돌아가신 분이야, 지금 저자가. 근데 그분을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 가지고 살립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쓴 책을 데이터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평소에 살아있을 때 동영상을 가지고 음성을 조금만 학습을 시키면 그 음성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걸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아까. 자, 이렇게. 그러면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저자와의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냐면, 그리고 이것도 인공지능 윤리협회에서 과연 그게 좋은 거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계속 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퇴근을 하면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가서 저 왔습니다 아버지 인사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평소에 음성을 가지고 너 왔니?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계속 살려놓는 거죠. 돌아가신 분을. 이게 과연 인공지능 윤리에서 과연 그분이 이게 원하는 것일까? 본인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계속 살려놔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익 모델 하나로 계속해서 펼쳐질 예정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요 누나를 한번 보시죠. 실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이 얼굴이 가짜 인간처럼 보이나요? 진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한국관광공사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얼굴이 만들어진 얼굴이에요. 자, 그러면 저런 형태의 사람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존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겠죠. 예,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폴리스가 생기겠죠. 여기에만 전념으로 수사를 하는 폴리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떨어지는 이제 법 위반이 사기, 그 다음에 상표권 침해, 초상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법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뭐 규제할 거리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엄청나게 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 활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바타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융합산업 사례에서 자,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고가의 예를 들어서 펜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을 가서 직접 뷰가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보고 이 분양 사무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죠. 앞으로 분양받을 때 분양 사무실 예전에 오프라인 공간 가시면 실제 내가 분양받았을 때 뷰가 어떻게 보이는지 안 보여요. 몰라요. 거기서는. 자, 그러면 실제 들어가서 보이면서 내가 몇 호를 당첨이 되면 뷰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급 건설사들이 저희한테도 문의가 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고. 자, 크로마 이거는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의 미술관 이런 식으로 큐레이터를 해당 모델이, 여기는 파라다이스 시티의 모델이 이병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병헌이 저런 이제 작품들을 설명해 주는 AI 휴먼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병헌 씨 팬들은 또 좋아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NFT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전시작품입니다.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런 컨벤션 같은 경우도, 웨딩홀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웨딩 같은 경우가 결혼식 때 초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친한 친구 같은 경우 무조건 가겠죠, 결혼식에. 근데 애매한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가기는 살짝 애매한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결혼식을 하면 내가 들어가서 결혼식 생중계 때리는 걸 보면서 막 축하글도 올려주고 선물도 거기서 보내줄 수 있고, 이걸 하나에 딱 녹화해가지고 또 보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어떨까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펼치겠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카지노 지금을 갖고 있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도 마찬가지인데 해외에서 카지노 고객들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에 지금 클럽이 크로마란 클럽이 한 200억 들여서 만든 굉장히 멋진 클럽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거기에 또 객실도 이용하고 막 하는데 연쇄적으로 이게 힘들다 보니까 카지노 시장이 이렇게 소셜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또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소셜 카지노 회사를 한 3조 정도의 인수를 최근에 또 했고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 대기업 연수원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도 제안이 왔었는데 뭐 이쪽에 또 인력을 또 투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못했는데, 연수원이 하나 메타버스에 만들어지겠죠. 누군가는 만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안에서 아까 보셨듯이 줌으로 하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되겠죠. 자, 이건 저희가 만든 겁니다. 자, 이거 뭐냐면 디지털 망원경이죠. 이것들이 예전에는 500원 넣고 보는 망원경이 전국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눈에 또 붙여야 되고 이거를. 위생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국 관광지에 배포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디지털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얘가. 이게 문무대학릉이거든요. 경주에 문무대학릉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그냥 바라만 보면 필이 안 오죠. 근데 여기에서 문무대왕이 증강현실로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이제 이런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게임성 같은 경우도 조금 만들어서 돌고래가 막 여기 팍팍팍팍 올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바다에서 돌고래를 가지고 뭐 이게 뭐 황금 돌고래를 잡아라. 뭐 이렇게 해서 게임도 할 수가 있고 디지털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AI 휴먼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런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망원경 이걸 저희가 또 개발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메타버스 공간에 연동이 돼서 가상의 공간과 같이 이렇게 꾸미게 되면 바닷가에서 내가 내 카페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이 됩니다. 자, 기능은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꼭 갔을 때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관광지 한번 가보시면 이상하게 나만 가면은 안개가 껴 있어. 앞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맑을 때 버전을 언제 보겠습니까?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맑을 때 버전은 이미 맑을 때 데이터를 갖다가 불러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름에 겨울에 눈 내리는 전망 보고 싶잖아요. 1년만 데이터가 쌓이면 여름에 눈 내리는 전망을 딱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특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디지털 망원경의 역할이고요. 자, 관광의 제일 최고봉은 뭘까요? 북한을 관광해보고 싶은 게 제일 최고봉이잖아요. 백두산, 메타 백두산, 메타 금강산. 제가 이제 통일부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통일부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은 곳, DMZ, 그 다음에 북한, 뭐 이런 데를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제 제 또 목표고요. 자, 가상부동산 한번 살펴볼게요.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업랜드, 얼스투. 얘가 이제 해외 플랫폼이고요. 국내는 메타렉스. 저희 이제 계열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메타버스2, 세컨서울 이렇게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고를 한번 냈는데 무서워서 운전대를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일종인데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념이 이런 식으로 VR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실게요. 자,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노출 치료의 일종입니다. 내가 사고 났던 환경을 계속해서 접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굳이 그 악몽을 계속해서 왜 또 가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치료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교통사고를 뭐 당했는데 다시 운전대를 잡기 위한 이런 이제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NFT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NFT가 뭔지는 이제 다 아실 거고. 자, 이거는 뭐 자, 엑스 인피니티가 지금 불을 지폈죠. 플레이트 원 개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컬렉터블이 뭐 지금 현재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쭉 고가에 팔렸어요. 자, 고가에 팔린 이유는 있죠. 전 세계 최초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따따따 월드와이드 앱을 창시했던 사람이 첫 번째 웹소스 코드를 만드는 것들을 이건 뭐 유일한 뭐 소장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잭도시가 제일 처음에 트위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비플의 사례 이것 뭐 굉장히 780억에 팔렸다는데 사실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연인 그라임스가 한 60억 정도의 디지털 작품을 판매를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알리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어서 NFT로 한 개당 뭐 1억 원대에 이제 팔린 사례가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오픈C가 제일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자, 크립토 이제 펑크가 굉장히 불을 지폈는데 여기서 성공 사례를 제가 꼽는 거는 이겁니다. BAYC를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도 혁신을 이루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BAYC가 내 원숭이를 산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줬다라는 거. 그러면 저작권을 다 인정해 줬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봐요. 그건 저작권은 그걸 만든 기업한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해준 게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명의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작가잖아요. 그 작가가 만들어간 세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NFT의 기술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응용하는 창작적인 요소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작적인 사람들이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공간이 이제 열리는 와중에 지금 안 좋은 사건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주춤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가 왜 NFT랑 굉장히 잘 맞냐면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활발하게 쓴 시기를 한번 보세요. 카카오톡을 활발하게 쓸 때 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까요? 애니팡. 애니팡이 카카오톡을 굉장히 쓰기에 많은 도움을 준 게 애니팡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쓰이는데 이 NFT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는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블록체인과 NFT는 같이 가야 된다.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NFT를 만들었는데 자랑하는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자, 그러면 유통 쪽에 한번 보실게요. 자, 신세계,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이 유통 대기업들이 롯데홈쇼핑도 그렇고 왜 NFT를 활용하고 싶을까요? 뭐 당연하잖아요. 이들은 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야 됩니다. 자, 메타버스가 그리고 NFT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멤버십이 구독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 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아주 좋고 앞으로는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또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안 되면 NFT가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통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뭐, 이 대기업들이 NFT에 대해서 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뷰티, 패션 업체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뭐, 나이키나 이런 회사들 증강현실 기술을 가지고 뭔가 계속 이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익 모델을 아니면 다음 패션 모델을 뭘 만들면 좋을지 그들끼리 커뮤니티에서 또 의견을 내서 그런 게 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되는 구조가 NFT에서 패션 쪽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쓸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IP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 이제 OSMU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제 IP를 가진 곳과 제휴를 하면서 저희도 사실은 네이버 계열사 중에 이제 작가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웹툰 전문적인 웹툰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흥행을 시켰는데 매출이 한 2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랑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웹툰의 공간을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여기서 활발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다음 웹툰 소재들을 여기서 또 만들어주고 새로운 작가들을 여기서 또 양성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저희가 제휴를 했고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당연히 NFT를 뭐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치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쉽게 좀 접근을 했다가 이제는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티스트들 자체도 욕을 먹게 되는 거고요,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시장을 펼쳐 나가겠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지금 이제 수업의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자,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가 어디로 갈 거냐?
자, 메타버스는 시공간의 탈중앙화죠. 자, NFT는 소유권의 탈중앙화예요. 그 다음에 디파이는 금융의 탈중앙화. 왜? 각 기업의 중앙은행, 은행들이 만들어가는 이제 금융을, 개인들이 금융을 만들어가는 게 디파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웹3가 이제 그런 탈중앙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웹3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테라 루나 사태를 보면서 완벽한 탈중앙화는 안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탈중앙화 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아요. 뭔가 보완이 되는 탈중앙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그쪽을 지향을 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좀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설명드릴 부분 이제 다 드렸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앞으로 활발하게 펼쳐질 공간이 메타버스고요. 정리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필요한 요소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들어가기 위해는 결제가 필요하고요. 국제 간의 거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내 캐릭터를 몇 개씩 만들어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XR 기술을 포함한 블록체인과 AI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창작자들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들어주면서 쭉 확장돼 나가는 방향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거기에 수익 모델이 다 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기술에 투자를 하느냐,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를 보셨잖아요. CPND에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기반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전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기반적인 것들은 다 써야 되잖아요. 클라우드 안 쓰고 안 되잖아요. 공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 막대한 용량을 누가 커버를 할까요? 네, 만약 5G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반 기술에서 위에 올라가는 게 플랫폼인데,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유심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는 정말 큰 기업 아니고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왜? 만족감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세그먼트에서 진짜 그 세그먼트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가상관광을 하고 있는데, 가상관광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냐? 그 다음에 디지털 의료 쪽에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냐? 각 세그먼트를 봤을 때 거기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제 상황입니다.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전국적인 지자체가 얼마나 많아요, 관광지가. 공간을 일일이 만들어줘야 되죠. 전 세계에 많잖아요. 저희도 이제 메타 로마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메타 싱가포르, 메타 베트남, 그 다음에 메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들을 제휴해서 계속 넓혀나갈 예정인데, 이 공간을 만들 때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굉장한 가치가 또 있겠죠. 그런 기업들하고는 또 저희는 또 제휴를 또 할 거고요. 그래서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앞으로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사심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디바이스 쪽으로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인데, 저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벤처기업도 또 굉장히 뛰어난 벤처기업들도 있어요.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기술력을 입증받아가지고 몇백억을 또 투자받아가지고 기술을 계속 늘려나가는 또 기업들이 있는데, 디바이스적인 영역에서 대기업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또 디바이스를 또 만들어가는 또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기업들도 한번 유심히 CPND 중에서 각각 섹터별로 어디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상위 기업 중에서 찾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거는 이제 왜 2022년도라고 했냐면요. 지금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초기 단계는 뭐를 했냐면 은행장과의 신입행원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존 은행들이 뭐가 지금 위기냐면 아시다시피 은행 안 가잖아요. 그죠? 오프라인 은행을 누가 가나요? 모바일로 다 금융을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들이 제일 먼저 메타버스를 도입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한테도 저희도 이제 미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예, 금융을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금융을 하는 그런 것들은 올해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왜?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금융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어요. 근데 시도 자체를 뭘 갖고 할 거냐? 자,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좀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분들이 자산가들이 뭐를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를 하면 자동 응답으로 넘어가잖아요. 짜증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왜 아직까지 통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콜센터에서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을 불편한 것들이 있죠. 이걸 메타버스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딱 메타버스로 단 쉽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딱 들어갔을 때 AI 휴먼이 사람처럼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들은 다 AI 휴먼이 대화를 해주고 진짜 안 되는 것만 사람이 개입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올해 금융권 기업들끼리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신입 회원들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제 이것만 계속 하는 기업과 실질적으로 뭘 진짜 사용을 하려고 시도를 한 기업과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겠죠. 은행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하반기에 누가 그 시도를 먼저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주도권 싸움에서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죽었다 깨나도 금융권을 메타버스에 만드는 건 안 됩니다. 레귤레이션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홍범이 씨 박수로 저희 네, 감사합니다.